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며느리, 시어머니의 자랑이 부담스럽다며 흘리던 눈물 뒤에는 1억 5천만 원의 빚과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마저 등을 돌린 절망의 순간, 79의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결말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새벽 4시 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소래포구의 공기는 아직 차갑고 비릿해요.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이 냄새를 나는 50년 넘게 맡아왔죠. 이제는 이 냄새가 나지 않으면 잠이 덜 깬 것처럼 정신이 막지 않을 지경이에요. 내각에 광천상회의 낡은 철문을 들어올릴 때 나는 쇳소리는 내 하루를 여는 종소리나 마찬가지여요. 가게 안은 온갖 건어물들이 내는 꾸덕꾸덕하고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차 있어요. 벽에는 황태포가 노란 속살을 드러내며 주렁주렁 걸려 있고 커다란 고무 대야에는 윤기가 반지르르한 멸치와 보리새우가 산처럼 쌓여 있죠. 이 모든 게 내 평생의 자부심이고 역사예요. 27에 남편 손잡고 이 시장 바닥에 들어와 억척같이 버티며 광천상회를 일궜으니까. 먼저 간 영감은 성실하긴 했지만 장사수와는 영없던 사람이라 실질적인 가장은 나였어요. 가게 앞 좌판에 물건들을 진열하고 있으니 옆 가게 영빈수산의 순이 엄마가 하품을 하며 나와요. 아이고, 형님, 오늘도 제일 먼저 나오셨네요. 나는 허리를 펴며 씩 웃어 보였죠. 그럼 부지런해야 한 말이라도 더 팔지. 우리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해요. 자식들 이야기, 어젯밤에 본 드라마 이야기, 오르락내리락하는 생선값 이야기. 그러다 보면 꼭 내 자랑이 시작돼요. 순이 엄마는 모를겨.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야무진지. 내 목소리에는 절로 힘이 들어가요. 송도에서도 제일 좋은 아파트 사는데 어찌나 살림을 잘하는지 몰라. 걘 손에 흙 한 번 안 묻혀본 애 같은데 음식 솜씨도 보통이 아니라니깐. 순이 엄마는 부러운 눈으로 날 쳐다봐요. 형님은 자식 농사 잘 지어서 좋겠어. 우리 아들놈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는디. 그 말에 내 어깨는 더 으쓱해지죠. 이게 내 낙이에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고생한 내가 내 자식만큼은 번듯하게 키워냈다는 자부심. 특히 우리 며느리 유진이는 내 자랑거리 중에서도 으뜸이었어요. 아침장이 시작되면 시장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여요. 수십 년을 봐온 단골들이 사장님, 좋은 걸로 좀 줘봐요 하며 가게로 들어서죠. 나는 딱 보면 알아요. 어떤 멸치가 국물용으로 좋고 어떤 오징어가 반찬으로 구워 먹기 좋은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만 맡아도 그놈의 고향과 나이까지 맞출 수 있을 정도니까. 장사는 신용이 전부라는 게 내 지론이에요. 그래서 절대 허튼 물건은 들여놓지도 팔지도 않았어요. 어이, 김 사장, 오늘 황태 좋네. 10년 넘게 물건을 떼가는 식당 주인 박 사장이 퉁명스럽게 말을 걸어요. 나는 제일 실한 놈으로 한 쾌를 척내주며 말했죠. 그럼 내가 보는 눈이 어떤디? 근데 박 사장, 아들 장가는 보냈는가? 박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어요. 말도 마. 눈만 높아져 가지고. 김 사장 며느리 같은 애 어디 없나 몰라. 나는 또 신이 나서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우리 유진이? 걘 그냥 복덩어리여. 똑똑하고 싹싹하고 우리 아들 진우한테 하는 거 보면 내가 다 고맙다니깐. 애 교육도 얼마나 잘 시키는지. 손녀 하윤이가 벌써부터 영어를 그렇게 잘한대. 내 말은 조금씩 부풀려지기도 했지만 전부 내 진심이었어요. 내 며느리는 정말 세상 최고였으니까. 점심때가 지나고 시장이 한산해질 무렵 나는 가게 한쪽에 놓인 낡은 주판 앞에 앉아요. 요즘 사람들은 다 그 계산기인가 뭔가 하는 걸로 누르던데 나는 이게 편해요. 찰카닥 찰카닥. 주판알 튕기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돈 계산은 정확해야 하는 법이거든요. 50년 동안 이 주판으로 돈을 세고 자식들을 키우고 집을 샀어요. 내 손때 묻은 주판알 하나하나가 다 내 억척스러운 세월의 증거죠. 내 삶이 이렇게 주판과 현금, 그리고 사람 사이의 신뢰로 이루어진 아날로그 세상이라면
우리 며느리 유진이의 삶은 온통 반짝이는 디지털 세상이에요. 아들놈이 가끔 보내주는 사진 속의 유진이는 내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사는 사람 같아요. 송도의 높다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곳, 길에는 외제차가 즐비하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죠. 사진 속 유진이는 늘 예쁜 카페에 앉아 있거나 백화점 쇼핑을 하고 있어요. 손녀 하윤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는 무슨 외제차만큼이나 비싸 보인다는데 나는 그런 건 잘 몰라요. 그저 내 며느리가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남부럽지 않게 산다는 게 대견하고 뿌듯할 뿐이죠. 아들 진우는 그런 아내의 사진을 보내주며 항상 말해요. 어머니, 유진이 잘 살고 있죠?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평생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스마트폰이라는 걸 잘 쓸 줄 몰라요. 아들놈이 사준 폴더폰으로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게 전부죠. 그 조그만 화면으로 뭘 그리 들여다보는지 나는 영 이해가 안 가요. 유진이는 그 작은 기계로 장도 보고 돈도 보내고 세상 온갖 일을 다 한다더군요. 인스타그램인가 뭔가 하는 곳에 자기 사는 모습을 올리기도 한다는데 그게 다 뭔지. 나는 그저 아들이 보여주는 사진으로 며느리의 삶을 짐작할 뿐이었어요. 사진 속 유진이는 언제나 행복해 보였어요.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걸로 됐어요. 내 새끼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내 유일한 기쁨이니까. 시장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는 컴퓨터로 다 한다고 자랑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내가 모르는 신세계에 사는 며느리가 나는 그렇게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렇게 반짝이는 세상에서 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 아들놈 월급만으로는 빠듯할 텐데. 그래도 나는 유진이를 믿었어요. 워낙 야무지고 똑 부러지는 아이니까 다 알아서 잘할 거라고요. 내가 시장 바닥에서 아등바등 돈을 버는 이유도 결국은 자식들 좀 더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였으니까. 혹시라도 돈이 부족하면 내가 좀 보태주면 되지.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유진이의 목소리에서 아주 미세한 그늘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하면 밝게 웃으며 어머님 잘 지내시죠? 하고 묻는데 그 웃음 끝에 아주 짧은 한숨이 섞여 나오는 것 같았달까요? 내가 무슨 일 있냐? 고 물으면 유진이는 손사래를 쳤죠.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하윤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요. 한 번은 아들놈이 그러더군요. 엄마, 유진이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봐. 나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내가 뭘 어쨌다고?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시장에서 유진이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유진이가 그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가 봐. 송도 엄마들 사이에서 체면 유지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래. 나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고, 기특한 것. 시험이 체면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나는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아가, 너무 애쓰지 말어. 나는 네가 그냥 내 며느리인 것만으로도 좋으니께. 유진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그래도 어머님 명성에 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더 잘할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또 한바탕 시장 사람들에게 며느리 칭찬을 늘어놓았죠. 속 깊고 착한 며느리를 얻었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신호였는데 나는 바보같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느끼는 압박감의 정체를 그 아이가 홀로 싸우고 있었을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를 말이에요. 나는 그저 내 자부심이라는 안경을 끼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며느리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 주 주말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하윤이를 데리고 가게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녀는 그새 또 훌쩍 자라 있었죠. 나는 하윤이를 품에 꼭 껴안고 볼에 뽀뽀를 퍼부었어요.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는 내 품이 시릴 법도 한데 하윤이는 까르르 웃으며 내 목을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죠. 우리는 가게 뒷방에 둘러앉아 늦은 점심을 먹었어요. 나는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한솥 끓여 놓았죠. 진우는 연신 맛있다며
밥 2공기를 뚝딱 해치웠어요. 유진이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어요. 밥을 깨작거리며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듯 보였죠. 아가, 입맛이 없어? 어디 아픈겨? 내가 걱정스럽게 묻자 유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분위기를 살피는 사람처럼 입을 열었죠. 어머님, 저기 하윤이 친구들은 전부 영어 유치원이라는 데 다닌대요. 나는 밥을 뜨다 말고 유진이를 쳐다봤어요. 영어 유치원. 그게 뭔 소린가 싶었죠. 그게 뭔데? 유치원은 그냥 유치원이지. 유진이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워야 나중에 고생을 안 한다. 송도에서는 다들 그렇게 한다. 한 달에 얼마가 드는데 교육 효과는 확실하다. 끝도 없는 이야기였어요. 나는 솔직히 좀 못마땅했어요. 이제 겨우 5살인 애한테 뭘 그리 시키고 싶은 건지. 내 생각에 애는 그냥 흙파고 뛰어노는 게 최고거든요. 내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우리 하윤이는 지금도 똑똑해서 괜찮어라고 말하자.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유진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고 아들 진우는 내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죠. 유진이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어머님 말씀도 맞아요. 근데 세상이 하도 험해서 미리 준비 안 시키면 나중에 하윤이만 기죽을까봐 걱정돼서요. 그 말에는 뼈가 있었어요. 어머님은 옛날 사람이라 요즘 세상을 모른다는 뜻이 담겨 있었죠. 아들놈은 결국 아내 편을 들더군요. 어머니, 유진이 말이 맞아요. 요즘은 다 그렇게 키워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어머니는 돈 걱정만 안 하게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처럼의 단란한 식사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어요. 며느리의 그늘진 얼굴과 아들의 어색한 표정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평화롭던 내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불길한 예감. 그것이 내 삶의 기반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나는 그저 내 자부심이 내 소중한 며느리가 잠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라고, 내가 조금 더 보듬어주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아들 내외가 다녀간 뒤로 며칠 동안 마음이 영 편치 않았어요. 가게에 앉아 있어도 자꾸만 그때 며느리의 그늘진 얼굴과 아들놈의 어색한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꼭 맑은 날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정체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죠. 나는 그저 손주 걱정에 어미가 잠시 유난을 떠는 거라고, 별일 아닐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은 쉬이 가시질 않더군요. 며칠 뒤에 아들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잔뜩 가라앉아 있었어요. 유진이가 아주 난리가 났었다더군요. 그 영어 유치원이라는 곳에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아주 혼이 쏙 빠져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들놈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눈앞에 그 광경이 그려지는 듯했어요. 송도에 있다는 그 번쩍이는 건물. 입구부터 외제차들이 즐비하고 하나같이 비싼 옷을 빼입은 젊은 엄마들이 모여 있는 곳. 나는 평생 그런 곳에 가본 적도 없지만 TV에서 본 것이 있으니 대충 짐작은 갔죠. 유진이도 그 사이에 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상담하는 선생이라는 사람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만 뒤처집니다라며 엄마들의 불안감을 한껏 부추겼을 테고, 주변 엄마들은 이미 아이들한테 고액 과외까지 시키고 있다며 자기들끼리 정보를 나누었겠죠. 내게는 그저 딴 세상 이야기처럼 참 부질없다 싶은 일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유진이에게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들 말로는 유진이가 집에 돌아와서 펑펑 울더랍니다. 우리 하윤이만 바보 만들 셈이냐고.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만 못 해주면 애가 커서 얼마나 기가 죽겠냐고 남편을 닥달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아니, 5살짜리가 영어를 좀 못하면 어떻고 친구들보다 좋은 유치원 좀 못 다니면 어떤가요?
그저 건강하고 밝게만 자라면 되는 것을. 나는 아들놈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말어라. 애기 죽이는 건 그런 걸로 비교하는 너희 같은 어미압이여. 하지만 아들놈은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녀석은 한숨을 푹 쉬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세상은 저희 때랑은 달라요. 유진이 마음도 이해해 주셔야죠. 걔가 다 하윤이 잘 되라고 저러는 거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 아들은 이미 제 마누라의 불안에 완전히 동조하고 있구나. 녀석은 어릴 때부터 남들한테 꿀리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거든요. 항상 완벽한 가족처럼 보이길 원했죠. 번듯한 직장, 예쁜 아내, 똑똑한 아이. 그 그림에 흠집이 나는 걸 녀석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 주말에 애들이 또 가게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얼굴에 할 말이 있다고 대놓고 쓰여 있었죠. 가게 뒷방에 마주 앉자마자 유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작정한 듯 눈물부터 글썽이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서요. 나는 말없이 녀석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어머님, 이건 그냥 욕심이 아니에요. 하윤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어릴 때부터 길을 잘 닦아주지 않으면 아예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세상이래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눈빛은 절박했어요. 옆에 앉은 아들놈은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주며 거들었죠. 어머니, 저희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녀 사랑을 저희가 모를 리 없잖아요. 하윤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되길 바라시는 분은 저희보다도 어머니시니까요. 참 기가 막혔어요. 두 사람이 아주 작정하고 나를 몰아붙이고 있었거든요. 한 사람은 눈물로 내 감정을 파고들고 다른 한 사람은 손녀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내 양심을 찌르고 있었죠. 나는 그 돈이면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는다는 그 돈이면 우리 하윤이 1년은 실컷 먹이고 입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시장에서 내가 황태포 100마리를 팔아야 겨우 만질 수 있는 돈이에요. 얘들아, 나는 너희 마음을 모르겠다. 애는 그냥 신나게 뛰어놀아야 건강한겨. 내 말에 유진이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어요. 어머님은 저희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세요. 소래포구는 정겹고 좋지만 송도는 전쟁터예요. 매일매일이 비교고 경쟁이라고요. 그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내 삶의 터전인 소래포구가 며느리의 세상에서는 한순간에 정겹지만 뒤처진 곳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나는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삶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서운함과 야속함이 밀물처럼 밀려왔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는 며느리와 안절부절 못하는 아들 앞에서 차마 모진 소리를 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돈이 없다고 그렇게 큰 돈은 무리라고 어렵게 입을 떼자 그때였어요. 아들놈이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하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가게 수입 관리를 이제 좀 현대적으로 해보자는 거죠. 제가 매일 저녁 스마트폰 앱으로 가게 수입이랑 지출을 정리해 드릴게요. 불필요한 지출만 줄여도 하윤이 학비는 충분히 나올 거예요. 이건 저희가 어머니께 해드리는 효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투명하게 관리해서 어머니 신경 안 쓰시게 해드리려는 거예요. 효도, 현대적 관리, 투명함. 참 듣기 좋은 말들이었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50년 동안 내 손으로 직접 만지고 세어온 내 돈을 이제 그 조그만 기계에 맡기라는 소리잖아요. 나는 내 주판과 낡은 금고를 바라봤어요. 저것들이 바로 내 신용이고 내 역사인데. 하지만 눈물을 닦아내는 며느리와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아들 앞에서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내 자식들이 나를 속이기야 하겠어. 다 나 편하자고 또 내 손주 잘 되자고 하는 일이겠지. 사랑이 의심을 덮어버린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들놈은 서류 몇 장을 들고 와서 내 앞에 내밀었어요. 온라인 뱅킹 정보 제공 동의서라고 쓰여 있었는데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저 아들이 시키는 대로 내 도장을 찾아 꾹 눌러주었죠.
평생 내 이름 석자를 증명해주던 그 묵직한 도장이 그날따라 유난히 가볍게 느껴졌어요. 아들은 내 폴더폰을 가져가 한참을 만지작거리더니 무슨 인증번호인가를 받아 적고는 금세 일을 처리하더군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저녁마다 가게 문을 닫고 내가 하던 일, 즉 그날 번 돈을 세어 금고에 넣는 일은 이제 아들 내외의 몫이 되었어요. 녀석들은 가게 마감 시간이 되면 차를 몰고 와서 그날의 수입 전체를 봉투에 담아 가져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내 통장에는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죠. 내 가게에서 내가 번 돈인데 이제는 내가 아들놈한테 용돈을 타 쓰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불안했지만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아들이 관리해주니 편하시겠소 하고 물으면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제 돈 셀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고. 하지만 혼자 가게에 앉아 있을 때면 텅 빈 금고를 보며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내 손을 떠난 돈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걸까? 믿음의 한 귀퉁이가 금이 가기 시작하자 그 틈으로 차가운 불안의 바람이 숭숭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게의 재정권을 아들 내외에게 넘겨주고 난 뒤에 며칠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내 몸은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소래포구의 가게로 향하고 손은 기계처럼 황태를 찢고 멸치를 담았지만 내 영혼은 가게에 없는 것 같았죠. 평생 내 손으로 만지고 세워온 돈의 온기가 사라지자 가게는 그저 비린내 나는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그저 아들이 넣어주는 생활비를 기다리는 내 신세가 처량하기 짝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한참 바쁜 시간이 지나고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는데 유진이가 혼자 가게에 들어섰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더군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푸석했고 늘 반짝이던 눈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디 아픈가? 아니면 우리 아들놈이랑 싸웠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얼른 일어나 녀석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 꼴이 왜 이 모양이여? 무슨 일 있남? 유진이는 내 손을 잡은 채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이내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쩔 줄을 몰라 그저 녀석의 등을 토닥여 주었죠. 한참을 울던 유진이는 겨우 울음을 그치고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 말들은 내 심장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죠. 어머님, 사실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유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어요. 어머님이 시장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얼마나 대단한 사람처럼 말씀하고 다니셨어요. 송도 사람들이 다 어머님 며느리라고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거기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녀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흐느꼈어요.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내 자랑이, 내 자부심이 이 아이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구나. 나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유진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죠. 남들처럼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마시고 하윤이도 제일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어요. 어머님 며느리답게 어머님 명성에 흠집 안 나게 하려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무리를 좀 했어요. 카드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어머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탓이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힘들게 한 거였어요. 내가 시장 바닥에서 촌스럽게 며느리 자랑을 하고 다니는 바람에 여리고 착한 아이가 해서는 안 될 무리를 한 거였죠.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유진이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어요. 미안하다, 아가. 이 늙은이가 눈치가 없어서 다 내 잘못이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녀석을 위로했어요. 걱정 말어. 이 애미가 다 해결해 줄 테니께. 가게 수입에서 좀 더 보태주면 되지 않겠어? 유진이는 내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나는 보지 못했죠. 내 어깨에 얼굴을 묻은 녀석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그 미세하고 서늘한 미소를 말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유진이에게 완전히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렸어요. 녀석이 겪었을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고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아주 정신없이 바쁜 주말 오후였어요. 단골 손님 하나가 잔뜩 물건을 사고는 현금을 내밀었어요. 나는 계산을 하고 거스름 돈을 내주었죠. 그런데 손님이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는 거예요. 사장님, 3,000원이 비는디요? 나는 깜짝 놀라 다시 계산을 해봤어요. 정말 내 실수였죠. 그런데 나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는 모자란 돈을 챙겨주었어요. 시장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손님도 웃으며 가게를 나섰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도 유진이가 가게에 와 있었어요. 녀석은 그 광경을 멀차 지켜보더니 내게 다가와 아주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죠. 어머님, 피곤하세요? 요즘 자꾸 실수를 하시네요. 나는 멋쩍게 웃으며 나이가 드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나벼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옆 가게 순이 엄마가 나를 조용히 불렀어요. 형님, 어제 며느님 왔다 가셨다면서요?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순이 엄마는 주변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근데 며느님이 그러는디, 형님이 요즘 자꾸 돈 계산을 틀려서 걱정이라고.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던디, 괜찮으신겨?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유진이가, 내 며느리가 다른 상인들 앞에서 나를 깜빡깜빡하는 늙은이로 만들고 다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걱정하는 척, 위하는 척 하면서 내 등 뒤에 칼을 꽂은 거예요. 정숙이 형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총기가 흐려졌대. 그 독약 같은 소문은 소래포구 시장 바닥에 끔찍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내가 50년 동안 피땀으로 쌓아 올린 신용과 명성이 며느리의 그 교활한 몇 마디 말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죠. 그때부터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물건을 사가는 손님들은 내 앞에서 거스름 돈을 몇 번이고 다시 세어봤어요. 평생을 의지하며 함께해온 시장 상인들조차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였죠. 우리가 매달 붙는 개 모임에서 총무를 보는 순이 엄마는 내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형님, 미안한디, 계산은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그 말은 비수보다 더 아프게 내 가슴을 찔렀어요. 나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아들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유진이가 어떻게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지 하소연했죠. 하지만 아들놈의 대답은 내게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어요. 어머니, 유진이가 어머니 걱정해서 그러는 걸 왜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세요? 연세도 있으시니 저희가 신경 써드리는 게 당연하죠. 다 어머니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 아들조차, 내 편이라고 믿었던 내 아들조차 나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녀석은 이미 제 마누라가 쳐놓은 거미줄에 단단히 걸려들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구나.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녀석들은 가족 단톡방이라는 것도 있다더군요.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안에서 며느리는 분명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요라며 착한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겠죠. 다른 가족들은 모두 그 말을 믿을 테고 나는 점점 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늙은이가 되어가고 있을 거예요. 나는 내 가족의 이야기에서조차 유령처럼 소외되고 있었어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그 달의 상인회 원래회의 날이었어요. 소래포구 상인들이 모두 모여 시장의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그곳은 언제나 내게 든든한 울타리였고 내 의견은 늘 존중받았어요. 그날의 안건은 새로운 건어물 공동 구매에 관한 것이었어요. 내가 가장 잘 아는 분야였죠. 내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자 한참 어린 후배 상인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녀석이었죠. 회장님, 근데 이 중요한 건 정수기 형님 말고 따님이나 젊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요? 순간 회의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죠.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동정과 불신을 읽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이 시장의 원로인 광천상회 김정숙이 아니었어요. 그저 판단력이 흐려진 늙은이,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일 뿐이었죠.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구도 나를 붙잡지 않았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의장을 나와 내 가게로 돌아왔어요. 셔터를 내리고 불 꺼진 가게 안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평생 내 집이었고 내 세상이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나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사방에서 풍겨오는 꾸덕꾸덕한 건어물 냄새가 숨을 막히게 했죠. 50년 만이었어요. 소리내어 온 것이 어둠 속에서 나는 무너져 내린 내 삶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 가게 안에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고 나서야 나는 겨우 울음을 그쳤어요. 눈물은 말랐지만 마음속의 절망은 시커먼 웅덩이가 되어 나를 집어삼킬 듯 일렁이고 있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내 자식들의 손에 의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다고요. 나는 그저 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썩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체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란 참 이상한 존재더군요.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 닿으니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희미한 불씨 같은 것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건 오기였죠.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소래포구 시장 바닥에서 50년을 버텨온 김정숙인데 이대로 주저앉아 썩어버릴 수는 없다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어요.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가게 뒷방으로 향했어요. 수도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니 얼얼한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죠. 퉁퉁 부은 내 얼굴이 거울 속에 비쳤어요. 참 볼품없는 늙은이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눈은 눈물에 젖었어도 아직 죽지 않았더군요.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그래, 이대로 죽을 수는 없. 그날 밤 나는 잠을 자는 대신 가게 뒷방에 낡은 살림살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내 지난 세월의 먼지를 털어내듯 묵은 감정들을 정리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낡은 장롱의 문을 열었어요. 장롱 깊숙한 곳, 빛바랜 혼수 이불 밑에 내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죠. 나는 무심코 그 상자를 꺼내 먼지를 닦아냈어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신협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나는 그 통장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가게 수입과는 별개로 아주 오래전부터 나 혼자 푼 돈을 모아온 비상금 통장이었죠. 혹시라도 집안에 큰일이 생기거나 남편 몰래 친정에 돈이라도 보내야 할 때를 대비해서요. 먼저 간 영감도 내 아들놈도 그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봤어요. 마지막으로 돈을 넣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죠.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찍힌 숫자를 본 순간 나는 숨을 멈췄어요. 8천만 원. 내 눈을 의심해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봤지만 분명 8천만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평생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었어요. 그 돈이 나에게 기쁨을 준 것은 아니었어요. 대신 내 손에 실탄이 들려진 것 같은 비장함이 느껴졌죠. 그래, 아직 나에게는 무기가 남아 있었구나. 나는 돈뿐만이 아니었어요. 나에게는 50년 동안 이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으며 터득한 경험과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걸 내 자식놈에게는 눈을 감아주느라 잠시 잊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 문을 열었어요. 밤새 울어 퉁퉁 부은 얼굴을 본 옆 가게 순이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죠. 그리고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전쟁을 혼자서는 치를 수 없다. 특히
내가 모르는 그 스마트폰이라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꼭 내게는 조력자가 필요했어요. 나이든 상인들은 이미 며느리의 거짓말에 넘어가 나를 믿어주지 않을 테니 소용없을 터였죠. 내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상인회에서 회계 총무를 보는 젊은 총각 민준이었어요. 30 남짓한 나이지만 어찌나 성실하고 예의가 바른지 시장 어른들 모두가 칭찬하는 청년이었죠. 나를 볼 때마다 친할머니처럼 따른다며 살갑게 굴던 아이였어요. 무엇보다 녀석은 그 복잡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귀신같이 다룰 줄 알았죠. 나는 민준이네 가게로 찾아갔어요. 자존심 때문에 한참을 망설였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죠. 나는 가게 앞에서 머뭇거리는 나를 발견하고 달려나온 민준이에게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민준 총무, 내가 요즘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그려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남? 내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내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할머니. 제가 뭐든 도와드릴게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조금은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시장이 파하고 가게 셔터를 내린 뒤 민준이가 나를 찾아왔어요. 나는 아들놈이 확인용으로 던져주고 간 낡은 스마트폰을 녀석에게 내밀었죠. 이것 좀 들여다봐줘. 우리 아들놈이 이걸로 가게 돈 관리를 한다는데 나는 봐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민준이는 내 옆에 앉아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화면을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넘기며 이건 입금이고 저건 출금이에요. 하고 알려주는데 나는 눈앞이 핑핑 도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녀석의 손가락 끝을 쫓아갔어요. 그러다 거래 내역이라는 화면을 보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의미 없는 숫자들의 나열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가게 수입이 들어오자마자 최유진이라는 이름의 다른 통장으로 큰돈이 뭉텅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 곧바로 샤넬, 롯데호텔, 벤츠 파이낸셜 같은 정체불명의 이름으로 흩어지고 있었죠. 하윤이 영어 유치원비는 그중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어요. 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내 평생의 피와 땀이 저 화상들의 사치와 허영을 채우는 데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민준이가 더 깊숙이 앱을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녀석이 보여준 화면에는 대출 한도 조회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내 이름과 내 가게 주소로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담보 대출 가능액이 조회되어 있었죠. 조회 날짜는 유진이가 내게 와서 눈물로 돈 이야기를 하던 바로 그 즈음이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던 거예요. 내 믿음과 사랑을 이용해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 끔찍한 음모였죠. 슬픔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온몸에 퍼져나갔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이에게 물었어요. 이 화면, 증거로 남길 수 있는겨?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 버튼을 몇 번 누르더니 화면을 그대로 사진처럼 저장하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찰칵 하는 소리가 어두운 가게 안에 울려 퍼졌죠.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내 손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이 담긴 서늘한 증거가 들려 있었죠. 이제 내 머리는 50년 장사꾼의 머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할까? 내 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몇몇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10년 넘게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떼가는 단골 중에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있었지. 그 사람에게 법적인 절차를 물어보면 되겠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 중에서도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을 듣고도 여전히 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주던 몇몇 의리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증거를 보여주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부탁해야겠다. 나는 더 이상 우는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나는 50년 경력의 소래포구 상인이었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는 내 평생의 자부심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신용을 건드리는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죠. 낡은 주판을 꺼내 먼지를 닦았어요. 찰카닥, 찰카닥. 어둠 속에서 주판알 튕기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할 시간이었다. 증거를 손에 쥐고 기다리는 시간은 피를 말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조급해하지 않았죠. 5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그건 바로 기다림의 힘이었으니까요. 서두르는 장사꾼은 절대 큰 장을 보지 못하는 법이거든요.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가게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았어요. 나를 보고 수군거리는 상인들의 시선도 묵묵히 견뎌냈죠.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내 안에서 칼날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복수가 벼려지고 있다는 것을요.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전쟁을 준비했어요. 민준 총무는 밤마다 가게로 와서 내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더 깊이 알려주었죠. 나는 이제 제법 능숙하게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게 되었어요. 제2금융권의 비대면 대출이 얼마나 허술하고 위험한지, 명의도용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사들을 밤새워 읽고 또 읽었어요. 주말에는 구청에서 일하는 오랜 단골 박 서기장을 조용히 만났어요. 나는 그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죠. 박 서기장은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확인한 그는 딱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는 자신이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며 그때까지 절대 내색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나는 박 서기장이 소개해 준 변호사를 만나 모든 것을 맡겼어요. 변호사는 내 증거들을 보더니 혀를 내둘렀죠.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증거를 모으지 않으셨다면 가족 간의 일이라 그냥 덮일 뻔했습니다. 그는 내게 법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우리는 함께 반격의 날을 기다렸어요.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 곁에는 젊은 지혜와 늙은 의리가 함께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어요. 그날 오후 가게로 배달된 우편물 더미 속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들어본 적도 없는 미래저축은행이라는 곳에서 온 등기 우편이었죠.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대출금 연체이자 납부, 최고장이라는 흉흉한 제목의 종이가 들어있었죠. 대출 원금 1억 5천만 원. 내 이름 석자와 내 가게 주소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유진이가 결국 마지막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아주 차갑고 명징한 확신만이 온몸을 감쌌어요.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무렵 아들 내외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녀석들도 우편물을 받아본 모양이었죠.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은 내 앞에 풀썩 무릎을 꿇었어요. 유진이는 바닥에 머리를 밟고 통곡하기 시작했고 아들놈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유진이가 잠시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수를 한 거예요. 아들놈은 그렇게 말하며 울부짖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죠. 마지막까지 실수라니 저것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생각이 없는 짐승들이었어요. 유진이는 고개를 들고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내게 빌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하지만 다 어머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하윤이 잘 키워보려고 그랬어요. 제발, 제발 저희 가족을 살려주세요. 어머님, 마지막까지 감정에 호소하는 그 가증스러운 연극에 나는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가게 문이 조용히 열리며 몇 명의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섰어요. 아들 내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죠.
그곳에는 민준 총무와 박 서기장이 소개해준 변호사, 그리고 내가 미리 연락해둔 의리 있는 시장 상인 두 사람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나를 몰아붙이던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과 공포를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나는 얼어붙은 아들 내외를 향해 내 평생 처음으로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용서는 판사한테 가서 빌어라.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낡은 나무 탁자 위에 펼쳐 놓았어요. 김정숙 여사님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최유진 씨와 김진우 씨의 불법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증거를 읊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내가 민준이와 함께 밤을 새워 찾아낸 며느리의 범죄 기록이었죠. 내 통장에서 며느리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간 가게 수입 내역, 그 돈이 샤넬과 롯데호텔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카드 명세서, 그리고 내 명의를 도용해 불법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기록까지.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아들 내외의 얼굴은 하얀 종이장처럼 구겨져 갔어요. 특히 유진이는 자신의 모든 사치와 거짓이 숫자로 찍혀 눈앞에 펼쳐지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더군요. 모든 증거 설명이 끝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떼어냈어요. 거기에는 내가 50년 전에 발급받은 광천상의 사업자 등록증이 들어 있었죠. 나는 그 액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이 가게, 그리고 이 건물,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내 재산이다. 너희들이 감히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나는 민준이를 돌아봤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죠. 그 화면에는 광천상의 온라인 직거래 장터라는 글씨와 함께 맛있게 말려진 내 건어물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아들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내가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내 돈을 훔쳐가는 동안 나는 내 갈 길을 새로 만들고 있었다. 이제 나는 너희들 같은 것들에게 내 돈을 맡길 필요가 없어. 내 기술과 내 신용으로 나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께. 화면에는 이미 전국 각지에서 들어온 주문 내역이 빼곡히 떠 있었어요. 그것은 나의 완전한 경제적 독립 선언이었죠. 가게 밖은 이미 소란을 듣고 모여든 시장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호기심이, 이내 경악과 분노가 번져갔죠. 내가 당했던 모든 수모를 지켜봤던 그들이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들의 눈빛은 나를 향한 미안함과 존경, 그리고 내 자식들을 향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세상에 저런 몹쓸 것들. 정숙이 형님이 얼마나 맘고생이 심했을꼬. 밖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가게 안까지 들려왔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아들, 진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녀석은 텅 빈 눈으로 증거 서류와 아내, 그리고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 녀석이 평생을 걸고 지키고 싶어 했던 완벽한 가족이라는 허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후였어요. 녀석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유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것이 녀석의 마지막 부정이었죠. 이내 녀석은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울부짖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어요. 한때는 내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이었죠. 하지만 내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모든 감정이 제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녀석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가게를 나서는 내 등 뒤로 마지막 말을 던졌죠. 네가 내 아들이었던 시간은 어젯밤으로 끝났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내 가게에서 쫓겨나듯 사라진 후 며칠 동안은 마치 꿈을 꾼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죠. 하지만 내 주변의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나를 피하고 수군거리던 시장 사람들은 이제 내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미안함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의 태도 변화가 통쾌하기보다는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몇 달에 걸쳐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며느리 유진이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변호사는 내게 엄벌을 원하냐고 물었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내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던 그 아이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감옥에 쳐넣고 싶었지만 눈에 밟히는 손녀 하윤이를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결국 나는 변호사를 통해 녀석이 저지른 죄를 깊이 뉘우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뜻을 전했어요. 유진이는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물론 내 가게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1억 5천만 원은 녀석들 부부가 평생에 걸쳐 갚아나가야 할 빚으로 남았죠. 법적인 문제가 마무리될 무렵 아들놈이 홀로 나를 찾아왔어요. 그 몇 달 사이에 녀석은 딴 사람처럼 헬쑥해져 있었죠. 그 번지르르 하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고 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녀석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아는 거겠죠. 나는 그런 아들을 한참 동안 그저 바라만 보았어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어찌 미운 마음만 있겠어요. 하지만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이죠.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라. 네가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녀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나는 마음을 다잡고 가장 아픈 말을 내뱉었죠. 너 때문에 내 어미는 이제 없다. 내 어미는 그날 밤 이 가게에서 죽었다. 아들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어요. 나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하윤이 할미는 여기 있다. 그러니께 앞으로는 네 어미를 찾지 말어라. 대신 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애비가 되기 위해 평생을 반성하며 살아. 그것이 내가 내 죄를 갚는 유일한 길이여. 나는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녀를 위해 녀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주기로 한 거예요. 그날 이후 아들과 나는 그저 하윤이의 아빠와 할머니라는 이름으로만 만나게 되었죠. 내 이야기는 소래포구 시장을 넘어 지역 신문의 작은 기사로 실리게 되었어요. 디지털 금융 사기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켜낸 80대 상인. 기사는 생각보다 큰 화제가 되었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남동구청에서도 다른 지역 상인회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그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가게에 앉아 시장을 둘러보는데 나처럼 스마트폰을 어려워하고 자식 말이라면 껌뻑 죽는 늙은 동료 상인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얼굴 위로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내 과거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이건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언제든 다른 누군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죠. 나는 민준 총무를 불렀어요. 그리고 내 결심을 말했죠. 민준아, 나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민준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뭐든지 다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함께 소래포구 상인들을 위한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구청의 지원을 받아 작은 책자를 만들고 내각의 뒷방을 깨끗이 치워 교육 공간으로 꾸몄죠. 첫 강의 날 그 작은 공간은 시장 상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나는 민준이가 설치해준 작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십 년 장사를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처음이라 손이 덜덜 떨렸죠. 나는 더듬거리며 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식들을 믿었고 그 믿음이 어떻게 배신당했으며 내가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모든 이야기를 끝마치고 나는 상인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모르는 건 죄가 아니요. 안 배우려는 게 죄지. 우리도 이제 배워야 해요. 우리 자신을 지킬 남은
내 말이 끝나자 방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내 상처가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 후로 내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광천상의 온라인 장터는 정직과 신뢰를 무기로 입소문을 타며 나날이 번창했죠. 나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주문서를 확인하고 고객들이 남긴 댓글에 직접 답을 달아주기도 해요. 할머니, 오징어가 정말 맛있어요. 같은 글을 볼 때면 자식 자랑을 들을 때와는 또 다른 뿌듯함이 밀려왔죠. 내 가게의 낡은 책상 위에는 이제 주판과 태블릿 PC가 나란히 놓여 있어요. 나는 여전히 암산보다 주판알을 튕기는 게 빠르고 편하지만 온라인 주문을 확인하고 택배를 붙일 때는 민준이가 가르쳐 준 대로 태블릿을 사용하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며 신기해하더군요. 나는 그저 웃을 뿐이에요. 내게 이것은 조화가 아니라 생존이었으니까요. 요즘은 민준이의 도움을 받아 짧은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좋은 황태를 고르는 법, 멸치를 짜지 않게 볶는 비법 같은 내 평생의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나는 이제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내 지혜와 경험을 세상과 나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덧 저녁 노을이 소래포구의 갯벌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어요. 나는 가게 문을 닫고 부둣가에 잠시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죠. 곁에는 민준이와 디지털 교육 동기생이 된 몇몇 상인들이 함께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죠. 멀리서 깜빡이는 등대의 불빛을 보며 나는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라는 좁은 세상의 자부심에 갇혀 살지 않아요. 내 삶은 온전히 내 것이 되었고 내 기쁨과 슬픔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되었죠. 어쩌면 나도 이 소래포구의 누군가에게는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는 작은 등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바닷바람이 제법 시원하고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내 얼굴에는 50년 장사꾼의 고단함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지켜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하고 단단한 미소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는 등대와 같아요. 절망의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주거든요. 김정숙 할머니가 되찾은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존엄성이었고 나아가 소래포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내일에 대한 희망이었죠.